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우리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펄 S 버그의 대지를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가 자랑스럽게 그 대열보다 우위에 있죠. 곧 토지 읽기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도서출판 길산에서 출간했고 장왕록 장영희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두 분은 부녀간이라고 하네요. 펄벅은 1892년 6월 26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힐즈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앤드류 사이덴스트리크는 7형제 중 6이 목사가 된 독실한 기독교 가문 출신으로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였는데요.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에 펄이 태어났다고 하네요. 생후 3개월 만에 펄의 부모는 그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중국은 청조 말기로서 안으로는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고 사회의 불안이 극심하였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국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력권으로 나뉘어져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반발한 스테우는 펄이 8살 되던 해인 1900년에 의화단을 육성하여 각지에서 백인들을 살해케 합니다. 후에 펄벅은 이때 처음으로 내가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수레했다고 합니다. 이는 펄이 중국의 문화와 언어가 얼마나 익숙하였는가를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931년에 존 데이사에 의해 출판된 대지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 해에만 200만 부 가깝게 팔렸으며 30여 개국 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930년 전반기의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기록됩니다. 1932년 대지의 속편 아들들을, 1934년 대지 3부작의 마지막 작품 분열된 일과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펄벅이 한국을 소재로 쓴 작품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63년 살아있는 갈대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작품은 새해와 한국에서 온 두 처녀가 있습니다. 펄벅은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후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펄벅의 대지, 소설의 배경은 1900년대 초 혼란기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농으로부터 입신하여 대지주가 되는 주인공 왕룽을 중심으로 왕룽의 아내 오란과 3명의 아들들의 역사를 그린 장편소설 일부 대지.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지금 중국 화북으로 떠나봅니다. 왕룽의 결혼식 날이었다. 침대에 둘러친 휘장의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이날 새벽이 여느 날과 다르게 느껴지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집 안은 늙은 아버지가 맥없이 콜록이는 기침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했다. 아버지의 방은 그의 방 맞은편에 있는 가운데 방이었다. 매일 아침 제일 처음 들리는 소리가 노인의 기침 소리였다. 왕룽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가 아버지의 방문이 나무 돌적 위에서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와 함께 기침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릴 때에야 비로소 몸을 움직이곤 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왕룽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의 휘장을 열어젖혔다. 아직 화나지는 않았지만 어슴푸레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갈기갈기 찢겨 나간 종이 조각이 펄럭이고 있는 창문의 작은 구멍 하나에서 청동빛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구멍으로 다가가 종이 조각을 떼어버렸다. 이제 보민이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왕룽은 중얼거렸다. 오늘만큼은 집안이 말쑥하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구멍은 그의 손이 들어갈 만큼 컸다. 그는 그 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바깥 공기를 느껴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가늘게 속삭이는 듯한 비를 머금은 바람이었다. 좋은 징조였다. 들판의 농작물은 열매를 맺기 위해 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이런 바람이 계속해서 분다면 며칠 새에 비가 내릴 것이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어제 그는 아버지에게 이 구릿빛의 번쩍번쩍 빛나는 햇살이 계속해서 내리쬐다면 미리 여물지 못할 거라고 말했었다. 오늘 하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 이런 날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대지는 이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왕룽은 푸른색 바지를 주워 입고 푸른색 무명 허리띠를 매면서 급히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목욕을 하기 위해 더운 물을 준비하기까지 그의 상체는 벗은 채였다. 그는 본체에 이어낸 부엌 겸 헛간으로 들어갔다. 헛간 문 저쪽 구석의 어둠 속에서 황소가 머리를 흔들다가 그를 향해 엄매하고 울었다. 부엌은 본체와 마찬가지로 밭 흙을 파서 만든 흙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들이 지은 밀농사에서 나온 밀집으로 지붕을 이어놓았다. 그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 놓은 붓두막 위에는 둥글고 깊숙한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 있는 흙 항아리에 물을 바가지로 퍼서 가마솥에 거의 가득 차게 채웠다. 물이 퍽 귀했으므로 조심스럽게 펐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항아리채 번쩍 들어 그 물을 솥에 쏟아부었다. 오늘은 온몸을 씻을 생각이었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놀던 어린아이 시절 이래 아무도 그의 알몸뚱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오늘은 누군가가 그의 몸뚱아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온몸을 깨끗이 씻기로 한 것이다. 그는 붓두막 뒤로 돌아가서 부엌 구석에 쌓여있는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하나름 안고 와서 잎사귀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넣었다. 낡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서 집에다 붙이자 이내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그가 불을 지피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6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불을 지펴왔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인 다음 그 물을 찻잔에 담아 아버지 방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럴 즈음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기침을 하며 마룻바닥 위의 신발을 더듬어 찾았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노인은 기침을 가라앉히기 위해 아들이 물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편하게 되었다. 한 여자가 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왕룽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불을 지피기 위해 꼭두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기다리면서 더운 물 한 잔을 떠오게 할 수도 있다. 풍년이 들면 더운 물에 찻잎 몇 개도 띄워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에 한 번씩 그런 풍년이 있었다. 오늘 맞이하는 여자가 늙어 쇠약해지면 그때엔 자식들이 불을 지펴주겠지. 그녀는 왕룽에게 많은 자식을 낳아줄 것이다. 왕룽은 세 개의 방을 들락날락 뛰어다닐 아이들 생각에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방 세 개는 그들 부자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았다. 그들은 늘 식구 많은 친척들의 성화를 뿌리쳐야만 했다. 많은 자식을 거느린 그의 삼촌은 가끔 울상을 하고 말했다. 남자 단둘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방이 필요해? 부자간에 함께 자면 안 되나? 젊은 애 몸뚱이의 온기가 늙은이의 기침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하면서 달콤한 말로 왕룽 부자를 꾀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꾸했다. 내 손자놈을 위해 방을 비워두고 있단 말이야. 손자놈이 내 뼈를 따뜻하게 녹여줄 거야. 자, 이제 그 손자놈들이 태어나겠지? 손자놈 밑에 또 손자놈이. 벽을 따라서 아니 가운데 방에도 침대를 들여놔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집은 온통 침대로 가득 차게 되겠지?
왕농이 반쯤은 비어있는 이 집에 침대가 가득 찰 생각을 하는 동안 아궁이에 불은 꺼지고 가마솥에 물이 식기 시작했다.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옷을 손으로 쥔 널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문턱에 나타났다. 그는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내뱉으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물이 아직도 안 끓으니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왕농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생각을 되씹으며 부끄러워했다. 나무가 누져서요. 바람이 축축해서. 그는 솥 뒤에서 중얼거렸다. 노인은 끊임없이 기침을 계속했다. 그 기침은 물이 끓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왕농은 끓은 물을 찻잔에 붓고 난 다음 부뚜막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유리 단지를 열어 12서넛의 마른 찻잎을 꺼내 물 위에 띄웠다. 노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떡이더니 이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해프냐? 차를 마신다는 것은 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몰라? 오늘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왕농은 씩 웃으며 대꾸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노인은 뭐라 불평을 늘어놓으며 뼈가 두드러진 앙상한 손가락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는 그 귀한 것을 그대로 마셔버릴 수 없다는 듯이 찻잎이 한 입씩 물리로 퍼져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왕농이 말했다. 그렇지 그래. 노인은 갑자기 놀란 듯이 말하며 뜨거운 차를 불어서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먹는 일에 열중하듯 노인은 동물적인 만족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왕농이 솥 안에 있는 물을 움푹 팬 나무통 속으로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쏘아보더니 그만한 물이면 한 해 농사를 짓고도 남겠다 하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 왕농은 물을 다 퍼낼 때까지 아버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어쩌자는 거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설 세고는 한 번도 몸을 씻지 못했어요. 왕농은 나직히 대답했다. 이제 맞이하게 될 색시를 위해 몸을 깨끗이 씻고 싶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기는 부끄러웠다. 그는 급히 나무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 그것을 자기 방으로 옮겼다. 문은 휘어진 나무 문틀에 너무 헐겁게 달려있어서 꽉 닫히지 않았다. 노인은 뒤뚱거리며 가운데 방까지 따라와서는 문틈에 입을 대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를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해. 아침부터 차를 마시고 목욕까지 하다니. 오늘 하루뿐이에요. 하고 왕농이 소리치며 다시 덧붙였다. 목욕물은 밭에다 버릴게요. 그러면 전혀 낭비는 아니잖아요. 이 말에 노인은 잠잠해졌다. 왕농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었다. 찢어진 문구멍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그는 조그마한 수건을 뜨끈한 물에 적셔서 검고 여윈 몸뚱이를 열심히 문질렀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으나 몸뚱이가 물에 젖자 어슬어슬 추워졌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온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까지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열심히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쓰던 상자로 다가가 푸른 무명옷을 한 벌 꺼냈다. 이러한 날씨엔 솜이 든 겨울옷이 아니면 좀 추울지 모르나 그렇다고 깨끗이 닦은 몸에 그 옷을 걸칠 수는 없었다. 그 겨울옷은 때가 묻었고 군데군데 찢어져 해진 구멍으로 더러운 솜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그는 첫날부터 솜이 삐져나온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가 이 옷을 빨아 꿰매는 한이 있더라도 첫날만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푸른 무명 바지 주고리와 같은 천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 그 두루마기는 1년에 기껏해야 열흘 정도, 명절날에만 입는 옷이었다. 그는 뒤로 길게 따은 면발을 빠른 솜씨로 풀어내린 다음 낡고 작은 책상 서랍에서 빗을 꺼내 서둘러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는 면도를 한 이마와 뺨으로 손을 가져갔다. 새로 면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직도 해가 뜨지 않고 있었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기 전 이발소에 들러 이발이나 면도를 할 시간은 충분했다. 돈이 좀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왕룽은 손때가 묻어 번들번들 윤이 나는 헝겊주머니를 허리띠에서 끌러 그 속에 든 돈을 세어보았다. 6립의 언정과 2어줌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몇몇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다는 말을 아직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삼촌과 삼촌의 아들인 그의 조카, 그리고 이웃에 살고 있는 새 농부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그는 이날 아침 성 안으로 들어가 돼지고기와 작은 민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밤 한 줌을 사올 셈이었다. 밭에서 뽑은 채소를 넣어 고깃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남방에서 온 죽순 면 묶음과 쇠고기도 조금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콩기름이나 간장을 사고 난 다음 돈이 남아야 살 수 있다. 면도를 하게 되면 아마 쇠고기는 살 수 없게 되겠지? 그래도 어쨌든 면도는 하고 봐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어두침침한 새벽이었으나 지평선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밀과 보리에 맺힌 이슬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농부로 되돌아온 왕룽은 허리를 굽혀 움돋는 이삭들을 살펴보았다. 이삭들은 아직 알이 맺히지 않은 채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공기 냄새를 맡아보며 근심스럽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 구름, 세찬 바람 모두가 비를 품고 있었다. 향을 한 갭이 사서 지신을 모시고 있는 작은 당집에 놓으리라 마음먹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는 밭 사이로 구불구불 난 길을 걸어갔다. 멀지 않은 곳에 희뿌연 성벽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이제 들어갈 저 성 안에는 어렸을 적부터 종으로 자라온 그의 색시가 살고 있는 황대인의 거대한 집이 있다. 대갓집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룽이 저는 정말 여자를 얻을 수 없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다. 이렇게 살기 힘든 때에 장가를 들자면 큰 돈이 든다. 어느 계집이든 금가락지나 비단 옷을 해줘야 시집 오겠다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이야 종년이나 데려올 수밖에 없지.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그래서 황대인 집을 방문했고 시집 보낼 종이 아직 남아있느냐고 물었다. 너무 젊어도 안 되고 무엇보다 얼굴이 예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주문이었다. 왕룽은 그의 색시가 예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예쁜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일이었다. 그러나 못마땅하다는 듯한 그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예쁜 여자를 얻어 무엇에 쓰려고 그래? 우린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집안을 돌보고 어린애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얼굴 예쁜 여자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냐? 아마 제 얼굴에 맞는 옷이나 생각하고들 있을 거다. 안 되지, 안 돼. 우리 집엔 예쁜 여자가 안 어울린단 말이야. 우린 농부야. 더욱이 부잣집에 있는 얼굴 반반한 종치고 아직 처녀로 남아있다는 얘기 들었냐? 젊은 주인들이 모두 저희들 욕심을 채웠지. 얼굴 반반한 여자 100명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못생긴 여자 1명과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얼굴 예쁜 여자가 너 같은 농군 손을 부잣집 아드님의 부드러운 손만큼 좋아하겠냐? 시커멓게 탄 네 얼굴을 자기가 끼고 놀던 그 사내놈들의 멀끔하게 기름진 낯짝보다 곱다고 생각하겠어? 왕룽은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자기의 욕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칠게 말했다. 곰보나 언청이는 얻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지.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어쨌든 그 여자는 곰보나 언청이는 아니었다. 이게 그가 알고 있는 전부였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
그들 부자는 금박을 입힌 2개의 은반지와 은 귀고리를 샀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황대인 집에 약혼 선물로 가져갔다. 이 사실 이외에 그의 아내가 될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오늘 성 안에 들어가서 그녀를 데려온다는 것밖에는. 그는 성문의 썰렁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장수들이 큰 물통을 손수레에 싣고 온종일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튀긴 물이 길에 깔린 돌을 적시곤 했다. 그래서 흙과 벽돌로 두껍게 쌓아 올린 이 성문의 굴속은 항상 축축하고 시원했다. 한여름에도 어찌나 시원한지 참외 장수들은 여기 돌 위에 과일을 늘어놓고 때로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서 먹으려고 참외를 숫째 쪼개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 철이 이른 때문인지 참외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고 작고 푸른 복숭아 바구니를 벽에 기대어 놓은 장사꾼들이 소리를 치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는 대문을 쳐다보며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금은 쇠장식에 박혀있는 끔찍한 두짝 대문은 꼭 닫혀 있었다. 대문 양쪽에는 돌로 만든 문지기 사자 2마리가 앉아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왕룽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우선 어디 가서 요기를 좀 하리라 생각했다. 아침밥을 잊은 그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길거리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 2냥을 식탁 위에 놓은 뒤 자리에 앉았다. 때가 묻어 반질반질 앞치마에 더러운 옷차림을 한 아이가 다가왔다. 국수 2그릇. 그는 아이에게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대나무 젓가락으로 국수를 입에 퍼넣으며 개글스레 먹어치웠다. 아이는 선체 더러운 손가락 사이로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더 잡수시겠어요? 아이가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왕룽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식탁으로 가득 차 있는 비좁고 어두침침한 식당 안에는 그가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해는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가기는 가봐야지. 그는 절망적으로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하고 황대인 집의 육중한 대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제 정오가 지났으므로 대문은 빠끔히 열려 있었고 문지기는 점심을 먹고 난 뒤 대나무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문지방 위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었다. 문지기는 왼쪽 뺨 위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는 아주 키가 큰 사나이였다. 사마귀에는 3개의 검정 토로라기가 붙어 있었다. 왕룽이 나타나자 손에 든 바구니를 보고 물건을 팔러 온 행상인 줄 알았는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봐 뭐야? 아주 어려워하며 왕룽이 대답했다. 왕룽이란 사람이요. 농부입니다. 응? 왕룽? 농부 왕룽이라? 그래, 무슨 일이지? 주인이나 마나님의 부잣집 친구들을 제외하곤 아무에게나 방자한 행동을 보이는 문지기가 비꼬듯이 말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왕릉은 급에 질린 듯이 말을 더듬거렸다. 자네가 온 것은 나도 보고 있잖아. 문지기는 사마귀에 난 긴 털을 베베 꼬며 재촉하듯 말했다. 이 댁에 여자가 하나 있다는데.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왕룽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햇볕을 받아서인지 흥건히 땀이 배어 있었다. 문지기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게 바로 자네군. 그는 큰 소리로 짓거렸다. 오늘 신랑이 한 사람 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 그러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자네가 그 신랑이란 건 미처 알아보지 못했네. 고기 몇 점 덜었을 뿐이에요. 왕룽은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고 문지기가 대문 안으로 안내하길 기다렸다. 대갓집 문 안에 발을 들여나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지만 왕룽은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숙인 채 앞서가는 문지기의 고함소리와 사방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만을 들으며 가운데 뜰을 지나갔다. 그가 100여 개는 됨직한 가운데 뜰을 지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지기가 갑자기 그를 조그만 대기실로 아무렇게나 밀어넣었다. 문지기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돌아올 동안 왕룽은 그 방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었다. 주인 마님께서 들어오라는 분부라네. 그들은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는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길고 좁은 복도를 한동안 지나가다 마침내 왕룽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청으로 들어섰다. 그의 집을 20채는 합해야 됨직한 그 대청은 엄청나게 넓었고 천장 역시 매우 높았다. 조각과 색칠을 한 대들보를 정신없이 쳐다보다가 그는 그만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렸다. 문지기가 그의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졌을 것이다. 한가운데의 자그마한 단 위에는 아름답고 자그마한 체구에 번쩍번쩍 윤이 나는 진주빛 비단옷을 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옆의 의자 위에는 아편대가 조그만 램프 위에 놓여진 채 타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왕룽을 쳐다보았다. 여위고 주름진 얼굴에 움푹 들어간 그러나 아주 날카로운 그녀의 눈은 마치 원숭이 눈 같았다. 아편대의 한쪽 끝을 잡고 있는 손의 피부는 작은 뼈마디를 보드랍게 덮고 있었고 도구만 불상처럼 노란 빛을 띠고 있었다. 왕룽은 무릎을 꿇고 타이를 입힌 마룻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일으키도록 해라. 그렇게 인사를 차리지 않아도 좋다. 이 사람이 여자를 데리러 온 사람인가? 늙은 부인은 위엄있게 문지기를 향해 말했다. 그렇습니다, 마님. 문지기가 대답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늙은 부인이 물었다.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님. 사막 위의 난틀을 만지작거리며 문지기가 말했다. 이 말에 왕룽은 화가 치밀어 분노서린 눈초리로 문지기를 노려보다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님. 이런 곳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몰라서. 늙은 마님은 위험있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왕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종이 거들어주고 있던 담뱃대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했다. 마님은 허리를 굽혀 잠시 동안 미친 듯이 아편대를 빨았다. 그러자 날카로웠던 눈이 몽롱해지며 만사를 모두 잊어버린 듯한 표정이 되었다. 왕룽은 자기의 모습이 다시 노마님의 눈에 띌 때까지 그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느냐? 마님은 갑자기 노기를 띠며 물었다. 그녀는 만사를 모두 잊어버린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얼굴 표정 하나 까딱 않고 서 있던 문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님. 왕룽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여자를 기다린다고? 어떤 여자 말인가? 늙은 부인은 금시초문이란 듯이 물었다. 그때 그녀 곁에 서 있던 계집종이 허리를 굽혀 뭐라고 그녀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제야 부인은 제정신을 찾은 듯했다. 아, 그렇군. 잠시 잊고 있었네. 너무 하찮은 일이 되나서. 오란이라는 종 때문에 왔다 이거지? 그 아이를 농부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한 기억이 나는군. 그래, 자네가 바로 그 농부란 말인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룽이 대답했다. 빨리 오란을 부르도록 해라. 늙은 부인은 옆에 있던 종에게 말했다. 부인은 왕룽의 일을 빨리 끝내고 나서 앞편이나 빨며 혼자 조용히 대청에 남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얼마 안 있어 그 종은 푸른색의 깨끗한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얼굴이 넓적한 그러나 키가 훤칠한 여자의 손을 붙들고 나타났다. 왕룽은 그녀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의 색시였다. 이리 오너라. 늙은 부인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 남자가 널 데리러 왔다. 여자는 늙은 부인 앞으로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섰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부인이 물었다. 준비되었사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메아리처럼 천천히 대답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며 왕룽은 자기 앞에 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과히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한 성깔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듣기에 아주 좋은 목소리였다. 그녀의 머리는 정결하고도 부드러우며 입은 옷도 깨끗했다. 단지 그녀가 전족, 여자아이가 4, 5세 될 무렵 발에 긴 피륙을 감아 발을 작게 하는 것을 안 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실망했다. 그러나 왕룽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늙은 부인이 문지기에게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얘 짐을 대문까지 내다주고 이들을 잘 보내도록 해라. 그런 다음 부인은 왕룽을 불러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그 아이 곁에 서거라. 왕룽이 앞으로 나서자 부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 아이 10살 때 흉년이 들었던 어느 해에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애를 샀지. 얘의 부모는 북쪽 산둥 지방에서 왔는데 나중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 다음은 나도 모르지. 밭일이랑 물 깃는 일 등 자네가 바라는 일은 모두 훌륭하게 해낼 거야. 그리 예쁘지는 않지만 그건 자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 괜히 한가한 사내놈들이나 엉뚱한 짓을 하기 위해 얼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또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할 줄 알고 성질도 유순해. 내가 알기론 얘는 아직 처녀야. 부엌에만 처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예쁘지 않아 내 아들이나 손자놈들을 꼬드길 수가 없었을 거야. 사고가 있었다면 남자 하인 중 어느 놈의 짓이겠지. 하지만 우리 집 마당에 하고 많은 예쁜 계집종들이 말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하필이면 이 아이를 건드렸을 리가 없지. 이 아이를 데려다 잘 다루도록 해. 좀 느리고 미련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한 계집종이야. 난 내세를 위해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을 뿌려서 공덕을 쌓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집에 붙잡아 놓고 죽을 때까지 부엌 일만 시켰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내 종을 달라고 하고 주인도 그 종이 필요치 않으면 마땅히 시집을 보내야지. 부인은 이어 여자에게도 말했다. 이 남자를 잘 섬겨라. 그리고 아들도 쑥쑥 낳고 첫 아이는 나에게 데려와 보이도록 해. 네 마님. 여자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왕룽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해. 늙은 부인은 성가신 듯이 말했다. 황급히 절을 하고 난 왕룽은 곧 돌아 나왔다. 그 뒤에는 여자가 따르고 여자 뒤에는 어깨에 괴짝을 맨 문지기가 따르고 있었다. 문지기는 왕룽이 바구니를 놓아둔 방에 그 괴짝을 내려놓더니 더 이상 그것을 져다 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다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왕룽은 여자에게로 돌아서 그녀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가 난 정직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지막하고 넓은 코의 콧구멍은 큼지막했다. 큰 입은 얼굴의 옆으로 길게 뻗은 구멍 같았다. 눈은 작고 거무스름했는데 뭐라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 말하지 않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왕룽이 자기를 바라보는 동안 당황하지도 않고 또한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견뎌냈다. 갈색의 평범한 인고의 얼굴, 그녀의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곰보 자국도 없었고 언청이도 아니었다. 그녀의 귀엔 그가 사준 도구만 귀고리가 달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또한 그가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돌아섰다. 아, 마침내 내 여자를 얻었구나. 집 문간에는 늙은 아버지가 방금 넘어가고 있는 마지막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서 있었다. 그는 왕룽이 오랑과 함께 다가와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여자를 눈여겨본다는 것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듯, 지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구름이라는 듯 소리쳤다. 저 초송달 왼쪽에 걸려있는 구름을 보니 비가 올 징조다. 늦어도 내일 밤 안으로 비가 오겠어. 그러다가 여자에게 바구니를 받아드는 왕릉을 보자 노인은 다시 소리쳤다.
넌 또 돈을 많이 쓴 모양이구나. 왕룽은 식탁 위에 바구니를 놓았다. 오늘 밤 손님이 올 거예요. 왕룽은 짤막하게 말하고 괴짝을 자기가 자는 방으로 가져가 그의 옷 괴짝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그 괴짝을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때 노인이 문 앞에 나타나 내쏘듯 말했다. 이 집구석은 돈을 물쓰듯 하는구나. 노인은 아들이 손님을 청한 것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맞이한 며느리가 처음부터 낭비하는 버릇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불평을 널어놓았던 것이다. 왕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란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바구니에서 사온 것을 하나하나 꺼내 붉기 없는 부뚜막 위에 올려놓으며 오란을 향해 말했다. 여기 돼지고기가 있어. 이건 쇠고기와 생선이고 7사람이 식사할 거야.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 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오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점잖지 못하게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억양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황대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줄곧 부엌 일을 했어요. 끼니 때마다 고기 요리를 했어요. 왕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두고 나왔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다시 그녀를 보지 않았다. 쾌활한 성격이지만 약간 교활하고 가난한 삼촌. 삼촌의 15살 난 아주 뻔뻔스러운 아들.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이를 드러내며 머쓱하게 웃는 농부들이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한창 바쁜 추수기에 품앗이를 하거나 씨앗을 서로 바꾸기도 하는 마을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사는 칭이었다. 칭은 강제로 입을 열라고 하기 전에는 결코 말을 하지 않는 조용한 성품의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가운데 방에서 한참 자리를 서로 양보하다가 자리를 잡자 왕룽은 오란에게 음식을 들여오게 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오란이 다음과 같이 말하자 왕룽의 마음은 한없이 흡족했다. 음식 그릇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걸 상위에 좀 놓아주세요. 남자분들 앞에 나서기가 못해서 그래요. 왕룽은 이 여자가 자기 여자고 자기 앞에 나서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부엌 문에서 그녀의 손에서 음식 그릇을 받아들고 가서 가운데 방에 있는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삼촌 그리고 형제들 어서 들어요. 농담을 좋아하는 삼촌이 우리 반달 같은 눈썹의 신부님을 볼 수 없나? 라고 말하자 왕룽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아직 한 몸이 못 되었어요. 아직 첫날 밤도 지내기 전에 외간 남자가 신부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는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재차 권했다. 그들은 좋은 음식들을 조용히 실컷 먹었다. 생선에 친 갈색 양념 맛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잘 익혀진 돼지고기 맛을 칭찬했다. 왕룽은 몇 번인가 그득 대답했다. 변변치 못한 음식입니다. 차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왕룽은 마음속으로 그 요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라는 그 고기에 설탕과 식초 그리고 약간의 술과 간장으로 양념을 하여 최고의 고기 맛이 나도록 했다. 왕룽 자신도 이처럼 맛있는 요리는 일찍이 친구 집에서도 맛본 일이 없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늦게까지 차를 마시고 농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라는 부뚜막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왕룽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황소 옆 집더미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를 깨울 때 보니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묻어 있었고 한 번 더 이름을 부르며 깨우자 마치 누가 자기를 때리기나 하는 것처럼 잠결에도 갑자기 팔을 들어 막는 신용을 했다. 마침내 눈을 뜬 그녀는 말없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룽은 마치 어린애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왕룽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침에 그녀를 위해 목욕을 했던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빨간 초에 불을 켰다. 촛불이 켜지고 이제 자기와 여자 단 둘만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왕룽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일깨우듯 중얼거렸다. 이 여자가 내 색시다.
이제 일을 해치워야지. 그는 급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오라는 침대의 휘장 안으로 가서 소리 없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왕농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잠자리에 들 때 먼저 촛불을 꺼. 왕농은 자리에 누워 두꺼운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덮고는 자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는 자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는커녕 몸뚱이의 온 신경은 모두 깨어 있었고 몸은 덜덜 떨고 있었다. 얼마 지나자 방안이 캄캄해졌다. 오란이 느린 동작으로 조용히 그의 곁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왕농은 온몸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웃음 섞인 거친 숨을 어둠 속으로 내뱉으며 오란을 꽉 끌어안았다.